붉은 유산. 서울 중심가 대형 장례식장. 한성그룹 회장 한중원의 빈소에는 조문객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상주인 큰딸 한수진은 45세로 평생 아버지의 뒤를 이어 부회장으로 일해왔습니다. 3일장이 끝난 다음 날 회장 집무실에서 유언장 공개식이 열렸습니다. 수진과 남편 김태석, 회사 임원들과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주식 및 부동산의 50%는 장녀 한수진에게.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둘째, 나머지 50%는 나의 아들 박민재에게 상속한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요. 박민재가 누구죠? 아버지께 아들은 없었어요. 변호사는 침착하게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는 30년 전 한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드님을 두셨습니다. DNA 검사 결과와 출생증명서가 모두 여기 있습니다. 남편 태석이 서류를 빼앗아 확인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했습니다. 박민재 씨는 현재 35세로 인천에 거주 중입니다. 법적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진은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사기극이에요. 회의실을 나서며 수진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장 그 남자를 찾아내요.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다른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50%의 지분. 만약 그 남자를 내 편으로 만든다면? 수진의 가슴 속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날 밤 한성그룹 본사 건물의 불빛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인천 구도심 빌라 2층에 박민재는 살고 있었습니다. 35세의 그는 작은 인쇄소에서 일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10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연인 은희는 동네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29세 여성입니다. 어느 날 저녁 민재가 집으로 돌아오자 낯선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양복 입은 두 남자가 내렸습니다. 박민재 씨시죠? 한성그룹 법무팀입니다. 커피숍에서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고인 한중원 회장님이 당신의 친부이십니다. 유언장에 따라 한성그룹 지분 50%를 상속받게 됩니다. 민재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출생 기록, 유언장.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평생 아버지 없이 살았는데 죽어서 재산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변호사는 단호했습니다. 법적으로 이미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며칠 후 민재가 출근하려는데 또 다른 차가 서 있었습니다. 한수진이었습니다. 당신이 박민재 씨? 우리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겠죠?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수진은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당신과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게 될 거예요. 그날부터 민재의 일상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고 은희의 꽃집에는 괴한들이 찾아와 협박했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회장실. 수진은 아버지의 책상에 앉아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장을 정리하다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열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수진에게. 진짜 후계자는 피가 아닌 마음에 있다. 재산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자가 진정한 상속자다. 민재를 만나보거라. 수진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그때 남편 태석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은 편지를 태석에게 건넸습니다. 태석은 편지를 읽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건 민재를 정당화하는 증거가 될 수 있어. 없애야 해요. 태석은 편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내가 처리하겠소. 하지만 그날 밤 태석은 편지를 없애지 않았습니다. 복사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이 편지는 언젠가 유용하게 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태석은 겉으로는 아내를 돕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45세의 그는 수진과 결혼하면서 부회장 남편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지만 실질적 권한은 없었습니다.
항상 처가의 그늘에서 살아왔습니다. 이번이 기회였습니다. 만약 민재를 자기 편으로 만든다면 50%의 지분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태석은 민재를 조사했습니다. 가난한 배경, 인쇄소 직원, 연인 은희. 모두 이용하기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재 퇴근길에서 태석이 기다렸습니다. 박민재 씨,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호프집에서 태석은 본론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수지는 당신을 적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다릅니다. 당신과 손잡고 싶어요.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심 없어요. 태석은 민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당신 연인 은희 씨 생각은 안 하세요? 이 싸움에 휘말리면 그녀도 다칠 겁니다. 그날 밤 태석은 은희의 꽃집을 찾았습니다. 은희 씨죠? 민재를 떠나주세요. 그러면 10억을 드리겠습니다. 은희는 분노했습니다. 나가세요. 태석은 봉투를 카운터에 놓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민재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를 지옥에서 꺼내줘야 해요. 은희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민재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어요. 태석이 나가고 은희는 봉투를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은희는 태석을 다시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태석은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걸 보고 나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은희가 서류를 열자 DNA 검사 결과지가 나왔습니다. 한중원 회장과 박민재의 DNA 일치율이 0%였습니다. 민재는 한중원 회장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태석은 천천히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30년 전 수진과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만났습니다. 수진이 임신했어요. 아이를 비밀리에 낳아 입양 보냈습니다. 그 아이가 박민재입니다. 은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럼 민재는 한수진 씨의 친아들입니다. 하지만 수진은 모릅니다. 제가 회장님이 병에 걸렸을 때 가짜 DNA 결과를 제출했어요. 복수입니다. 수진과 그녀의 가문이 저를 평생 무시했거든요. 은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재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해요. 태석은 은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민재는 모든 걸 잃게 됩니다. 상속도, 신분도 모든 게 거짓이 되는 거예요. 은희는 갈등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면 민재는 상처받을 것입니다. 태석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제 편에 서면 민재를 지킬 수 있어요. 은희는 대답하지 않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한성그룹 본사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수지는 민재의 상속권 무효화를 선언했지만 이사들은 반대했습니다. 회의 후 수지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당신 요즘 이상해요. 민재를 만난 것 알고 있어요. 태석은 태연하게 부인했지만 수지는 더 이상 믿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태석이 민재를 은밀하게 만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태석에게 수진이 다가갔습니다. 당신 민재와 손잡으려는 거죠? 태석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요. 수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내가 당신을 먹여 살렸어요. 태석은 냉소했습니다. 이제 지겹소. 당신의 꼭두각시로 사는 것도.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될 차례요. 수지는 태석의 뺨을 때렸습니다. 배신자. 태석은 민재에게 더 적극적으로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거부했습니다. 은희가 당신에 대해 이상한 말을 했어요. 제가 한중원 회장의 친아들이 아니라고. 태석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30년 전의 DNA 조작까지. 민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저는 한수진 씨의 친아들이란 말입니까?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은희를 찾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야? 나는 대체 누구란 말이야? 은희도 함께 울었습니다. 새벽까지 민재는 술을 마시며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난간에 손을 얹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은희가 뒤에서 민재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마. 당신은 거짓이 아니에요. 당신이 살아온 삶은 진짜예요. 민재는 은희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태석은 수진을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용역 깡패들을 고용해 회장 저택에 불을 지르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밤 민재가 저택을 찾아왔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어요. 진실을 알아야 해요. 수진은 민재를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민재가 모든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은 서류를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당신의 아들입니다.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때 저택에서 연기 냄새가 났습니다. 불이었습니다. 서재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연기가 빠르게 퍼졌습니다. 두 사람은 창문을 열려 했지만 쇠창살이 막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119에 신고했습니다. 민재는 의자를 들어 창문을 깨고 쇠창살을 흔들었습니다. 수진이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내 동생이든 아들이든 우린 같은 운명을 가졌어. 마침내 쇠창살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창문을 통해 탈출했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하고 불길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서재 근처 복도에서 한 남자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김태석이었습니다. 그는 불을 지른 후 빠져나가려다 연기에 질식해 죽은 것입니다. 자신이 판 무덤에 스스로 빠진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수진과 민재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태석의 음모가 밝혀졌습니다. 모든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며칠 후 한성그룹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민재 씨는 법적 상속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제 아들입니다. 저는 회장직을 맡겠습니다. 이사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회의 후 수진은 민재를 불렀습니다. 이 안에 한성그룹 주식 10%와 100억 원 수표가 들어있어요. 민재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어요. 저는 원래 제 삶으로 돌아가렵니다. 은희가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만 있으면 돼요.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재는 수진을 처음으로 안았습니다. 이제 됐어요. 서로 용서해요. 모자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재와 은희는 인천으로 돌아갔습니다. 좁은 빌라, 작은 꽃집.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꽃집을 찾아왔습니다. 민재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편지예요. 진짜 후계자는 피가 아닌 마음에 있다. 사람을 지키는 자가 진정한 상속자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 말의 의미를 알겠어요. 그날 밤 수진은 회장실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았어요.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남은 이들을 지켜내는 마음이라는 것을. 민재와 은희는 작은 식탁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재야, 후회하지 않아?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이게 내 삶이야. 진짜 내 삶.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공간. 그것이 민재에게는 어떤 재벌가 저택보다 소중했습니다. 몇 달 후 수진은 민재와 은희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신랑 신부가 입장할 때 민재는 수진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결혼식 후 수진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민재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가세요? 행복하렴.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민재는 수진을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그 말에 수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수진은 차에 올라타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진짜 유산은 사랑이었어. 붉은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